네,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80일간의 투자 일주 33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면에 일본 시장은 조금 하락했고 중국도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그 엄밀히는 페어 트레이딩은 아니지만 그 코인티그레이션 말고 상관관계 이용해서 일본 시장 숏은 스윙으로 홀딩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단타로 매수 쪽을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오르고 일본 시장은 내리면서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미시적으로 좀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선 미국만 보면은 파월 발언이 되게 부드러웠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호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만 되게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뭐 일본도 내리고 코스피도 지금 하락 출발했는데 그냥 보합세로 조금 비실되고 있고 지금 중국도 계속 내리고 있고 신흥국들도 좀 비실비실하는 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델타 변이랑 테이퍼링. 근데 델타 변이 때문에 테이퍼링이 늦춰져도 델타 변이에 대한 타격은 미국보다 신흥국들이 많이 입고 있고 또 미국 경제가 살아나서 테이퍼링을 올해 한다고 하더라도 달러 유동성이 그렇게 걷어지게 되면 신흥국부터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슬슬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제 중국 시장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뭐 마윈이나 테크 쪽 기업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저는 중국 시장 이런 폭락세가 백그라운드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힘겨루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일본이 급부상했을 때 미국이 플라자 합의 등을 통해서 일본을 짓눌렀죠. 내수살리라는 명목으로 저금리 유지하게 하고 뭐 법을 만들어졌는데 물론 일본 측의 실책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터지면서 일본은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아주 대표적인 건이고 사실상 미국이 그런 군사적으로도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해왔지만 금융과 달러 기축통화를 부기로 그렇게 유동성을 뿌려서 버블을 만들고 회수하면서 외환 위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면서 금융 패권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컨텍스트에서 바라봤을 때 중국에게도 약간 비슷한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테이퍼링을 조금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계속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뭐 파월의 연임도 걸려 있어서 파월이 뭐 완화적으로 그냥 바이든한테 맞춰준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연준이 그렇게까지 한 사람의 그런 연임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만큼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연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유동성을 펌프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가올 미중 전쟁에서 카드 하나를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 중 하나로 지금 본인의 자산 시장을 조금 때리고 있다. 그것도 지금의 하락장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게 뭐 주도적인 이유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락 요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가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맞는지 아닌지는 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주식시장 자체는 호재겠죠. 한동안은. 그 외에는 요새 딱히 막 큰 움직임은 없이 사실 뭐 시장이 1, 2%씩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9월 FOMC까지 요런 또 오밀조밀한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트 가치평가 공부를 또 시작해보면은 내재가치 측정을 위한 4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고 현금 흐름을 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재 가치 평가, 이제 위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미래의 현금 흐름을 그렇게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인을 얼만큼 하냐, 그게 위험한 현금 흐름일수록 많이 할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을 이제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높은 할인율, 안정적이면 낮은 할인율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기업의 가치 그리고 주주의 가치 이렇게 나눠서 두 갈래로 보고 있었는데 위험의 정의도 이 두 가지로 달라져요. 우선 기업에 대한 위험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위험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그거를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해서 자본 비용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 주주에 대한 위험은 사업에 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의 위험이고 cost of equity라고 해서 자기 자본의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사업 자체는 되게 수익성이 좋고 되게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 주주들, 그 투자자들은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자본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요 cost of equity는 주주들, 그 다음에 cost of debt은 채권자들, 이렇게 자금 조달 방식에 따른 그 각각의 비용을
가중 평균한 게 전체적인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된다. 그리고 이런 코스트 오브 캐피탈, 뭐 equity, debt 이런 것들은 전부 퍼센티지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할인율로 쓸 수 있는 거죠. 먼저 자기 자본 비용 코스트 오브 이퀴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추정하기 위한 세 가지 변수를 하나씩 보시면은, 먼저 무염 이자율이 있는데 이거는 파산할 수 없는 주체가 발행하는 그런 채권에서 계산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10년에서 30년 사이 만기 국채를 이용합니다. 어쨌든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길수록 좋지만 우리가 기업이 이제 영속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10년짜리를 사용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국채만 보면 30년짜리 만기도 시장 가격을 알 수 있지만 다른 데이터들이 30년짜리 그런 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랑 맞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10년 만기 국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본 위험 프리미엄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자가 무위험이 아닌 위험이 있는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프리미엄인 거죠. 기대 수익률.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채 대비해서 S&P 500 주가 지수가 5% 정도 초과 수익률을 수십 년 동안 내왔다. 그러면은 그런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 위험 프리미엄이 5%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뭐 금리 수준도 낮고 여러 가지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미래의 그런 자본 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게 좀 부정확할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의 기대 현금 흐름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5년에 대해서 뭐 예측한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추정한 그런 내재 자본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을 평균 내 가지고 그게 뭐 대충 맞다고 가정하고 이제 미래의 그런 자본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상대적 위험 혹은 베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주식을 놓고 봤을 때 그 주식이랑 시장 간에 회귀 분석을 하면 그 회귀선의 기울기라고 하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거는 시킹 알파에서 그냥 퍼왔는데, 요 스파이 S&P 500 주가 지수랑 FCX라는 그런 주식 사이에 회귀 분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가 베타죠. 아주 간단히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여기 베타가 지금 1.64 정도 되죠. 요 기울기가. 그러면은 S&P가 10% 정도 올랐을 때 요 FCX는 16.47% 정도 오른다, 평균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5% 내리면은 5% 곱하기 1.6 하면 대충 8% 마이너스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이 시장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그 기울기를 베타로 삼는 게 이제 통계적 관점에서 베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근데 요것도 이제 과거 데이터를 쓴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가 비즈니스가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예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모다란 교수님의 그런 예제 중에 하나인데, 노키아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핀란드 주식시장에 그렇게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핀란드 주식시장이랑 노키아 간에 이런 회귀 분석을 하면은 거의 완벽한 선이 나와요. 뭐 R 스퀘어도 99% 정도 나오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핀란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40% 이상이 사실상 그 노키아였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자기 자신한테 그런 회귀 분석을 하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나와버리죠. 그런 한계도 있고, 또 과거 데이터를 얼마나 멀리 보냐, 아까 전에 요 자본 위험 프리미엄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회귀 분석보다 추천하는 것은 섹터의 평균 베타로 대체하는 쪽이 조금 낫다, 그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마이닝 회사다, 그럼 마이닝 업계의 섹터 평균 베타는 얼마냐, 그거로 해서 그거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비용 코스트 오브 이퀴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무위험 이자율에다 베타 곱하기 자본 위험 프리미엄을 이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2%고 자본 위험 프리미엄이 5%다. 그럼 베타가 1.2인 주식은 2 더하기 1.2 곱하기 5 하면 8% 정도 나오죠. 이 8%가 이 주식의 코스트 오브 이퀴티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자본 비용 코스트 오브 뎁 같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하는 현 시점에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이자율을 이제 이런 코스트 오브 뎁으로 계산을 합니다.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한 비용.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이자율의 수준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걸 계산하기 위한 요소들도 가장 먼저 무위험 이자율이 들어가고요. 요건 똑같고, 그 다음에 디폴트 스프레드가 필요합니다. 디폴트 스프레드는, 디폴트는 이제 파산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위험 이자율은 뭐 미국 국채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절대로 디폴트 하지 않는 무위험 그런 채권 이자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산 확률이 올라갈수록 몇 퍼센트 정도 이자율이 추가가 되느냐,
그 스프레드를 디폴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런 채권 등급을 뭐 S&P나 부디스 같은 신용평가사에서 그 등급을 매겨놨으면은 요렇게 뭐 트리플 A다, 트리플 B다 뭐 그렇게 등급이 있으면은 그 스프레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요 등급별로 시장 평균 스프레드가 얼마인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채권들이 요런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Interest Coverage Ratio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번역되는 Interest Coverage Ratio는 EBIT, 그러니까 세금이랑 이자 내기 전에 그런 수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여러 가지 뭐 부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100억 정도씩 매년 내고 있다. 근데 세금이나 이자 내기 전에 그런 수익, EBIT은 뭐 400억이다. 그럼 요 수치는 400 나누기 100억 하면은 4 정도가 되겠죠? 그럼 요 표에서 이제 3이랑 4.25 사이는 여기 A- 요 등급이니까 이제 1.3이 됩니다. 스프레드가. 그래서 요 표는 이제 뉴욕대 경영대에서 그냥 본 건데, 보통 이제 표를 이제 대형주랑 소형주로 나눠서 이제 보고요. 요런 이자 보상 배율은 이제 시장 전체의 회사들의 전부 다 한 다음에 요 등급이 매겨져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평균을 내겠죠. 그래서 요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제 채권 등급이 없는 회사인 경우에는 요 표를 참조해서 이렇게 디폴트 스프레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요렇게 돈을 빌리는 비용은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 비용만큼 세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요 세율을 또 추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것은 뭐 누진세를 예로 들면은 뭐 100억까지는 20% 소득세인데 뭐 200억, 300억 올라갈수록 계속 그 누진세면은 세율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 회사는 뭐 4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처음 몇 억에 대해서는 되게 낮은 세율을 내고, 벌면 벌수록 그 누진세가 붙어서 마지막 번 거에 대해서는 되게 높은 세율을 내겠죠. 그 마지막 제일 높은 그거를 한계 세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절감되면은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한계 세율을 이제 추정해야 된다. 그래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디폴트 스프레드를 더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계 세율만큼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후 타인 자본 비용, 그러니까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그런 뭐 부채나 그런 걸 통해서 쓰는 비용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디폴트 스프레드, 거기다가 한계 세율을 빼준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가 2%고 이자 보상 배율이 4.1이고 한계 세율이 40%다. 그런 대형 기업이다. 그럼 먼저 이자 보상 배율이 4.1이니까 여기서 찾아보면은 요것도 A-죠. 1.3%가 디폴트 스프레드겠죠. 그러면 무위험 이자율 2%에다가 디폴트 스프레드 1.3% 더한 다음에 이제 한계 세율이 40%니까 여기 빼주면 60% 되고 곱하면 2%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럼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도 계산하고 부채에 대한 비용도 계산했으니까 이 두 개를 가중 평균해서 자본 비용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가중 평균은 어떤 비율로 이제 가중 평균을 하느냐? 보통 시가총액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계산하겠죠. 주가에다가 그냥 발행 주식수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그런 시장 가치를 또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가치를 토대로 가중해가지고 평균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억이고 부채의 시장 가치가 50억이다. 그 다음 자기 자본 비용은 9%, 타인 자본 비용은 3%. 요럴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더 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의 2배 더 가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 7%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 cost of equity, 그 다음 타인 자본 비용 cost of debt, 그런 부채, 그 다음 이거를 가중 평균한 자본 비용 cost of capital, 오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걸 토대로 이제 위험을 측정하게 됩니다. 요게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뜻이고 할인도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4가지 요소 중 2개를 알아봤고요. 내일은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자유관리는 오늘 고기도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왜냐면 내일부터 뛸 거니까. 오늘은 자신을 하루 봐주기로 했습니다. 8월 30일. 그래도 8월 한 달 열심히 나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장의 마법사들 신간 그 초격차 투자법의 그 이벤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월가제 달리기 챌린지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48km를 다 함께 뛰는 건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구독자 수백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참여 되게 감사하고 사실 한 달 달려서 체감건 얻는 거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혼자서 건강관리 하면은 좀 힘도 빠지고 좀 어기게 되고 그러는데 다 함께 이렇게 리더보드 순위도 표시되고 이렇게 서로 동기 삼아서 열심히 9월 한 달 동안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0일간의 투자 일주 33일 차였고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